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공개돼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 빗댄 표현이 논란인데요. 이 전 대표는 탄원서의 전문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빈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자필로 쓴 탄원서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탄원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에 그러니까 좀 보다 못하다는 뜻인데 저는 좀 이준석 당 대표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다고는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들은 조금은 사실은 많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끈 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토사구팽을 당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지금 뭔가 투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이 돌아야 될 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은 이 국민의힘의 틀을 깨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허무는 쪽으로 가는 듯한 이 감정적 대응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칫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 여러 가지 표현 자체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절대자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너무 감정에 지금 실려 있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권을 신군부와에 비교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식의 비유를 아마 본인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지나친 경강부회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누가 이 당 소속 인사가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신군부였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밖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벌써 잡혀갔어도 잡혀갔을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마디로 과유불급이었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건 여당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 여당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 의견서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표현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윤 대통령을 절대자인 것처럼 놓고 또 현 정부를 신군부 이런 비유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센 표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미 윤핵관들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제는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불사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탄원서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지칭한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하면서 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12월 이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하면 경찰 수사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줄 것이고 대통령 특사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네. 없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표의 중도직 사퇴에 권고를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 특사를 가는데 안선을 하겠다든지 그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저는 이게 나름대로 재언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예를 들면 당 윤리 징계 절차를 정리하겠다. 또 경찰의 수사 자체를 정리하겠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윤리위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했을 때 아주 윤리의 독자적인 판단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당원의 품위를 유지를 위반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윤핵관,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대통령의 윤심까지 작용하는 식으로 뭔가 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상당한 이 지금 토사구팽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반발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경찰의 수사를 정리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러니까 성상납옥 그리고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부분들을 지금 수사 중인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집권 세력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것이 많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의 수사의 공정성, 정당성, 중립성까지 다 흔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이 지금 실체를 분명히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의 실명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뭔가 폭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진짜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전달받은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은 누구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뭐 떠오르는 사람은 몇 명은 있습니다만 네. 제가 추측으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공정성을 지금 허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구체적인 인사를 거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정도의 파장이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들은 사람을 공개를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 수사까지 무마해주겠다. 이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대통령실은 이번 탄원서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이 뭐라고 할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탄원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당무와 관련된 일에 철저하게 거리를 이제까지 네. 두어왔고 또 지금 현재 이 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당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짜놓은 구도 속에서 움직여가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여기에 대통령실이 말을 섞는 순간 이준석 대표의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지금 이 문제들을 처음에 본인이 윤리위에서 이제 그 징계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굉장히 잘 움직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에 비해선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에서 뭐 탄원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은 로마 시대의 막시무스 장군이 이제 나중에 검투사로 변신을 했는데 마치 그거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링 속에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감수한 상태에서 검투사의 역할을 최대한 다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뭐 관련한 사항에서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의 실명이 공개되고 이 사안이 더 점차적으로 진행될수록 파장은 커지는 상황인데 탄원서에 이미 실명이 공개된 인물들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역시나 탄원서 전문이 공개되고 바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조금 그래도 우호적인 사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공세를 펼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지켜볼 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기간을 지금 1월 초까지 지금 끌고 가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1월 9일 이후에 진행되는 만약에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한 번의 그 찬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아마 이 지금 두 사람의 대화가 주목된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그 보도에 보면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그래요. 보수의 주류와 너무 척을 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치적 검도를 설정을 해준 것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절대자라든지 신군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지금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생각을 해준다고 하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자신에 대한 말 그대로 지금 패싱을 하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웨이를 간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실 때 막시무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막시무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막시무스가 거기 지금 영화에 보면 이 지금 황제하고 결투를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구리 칼이 들어왔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달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경찰의 기소를 통해서 자신이 아예 전당대회 1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못 나가는 상황 자체를 지금 예정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호영 비대위원장과의 이러한 그 1월 달의 이후에 1월 초 이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도 나한테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결사항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기소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수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만약에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그럼 당 윤리위에서 또 추가 징계를 해서 그러면 아예 그러면 당원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되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월달 전당대회까지 내가 아무 입 닫고 기다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말씀처럼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척을 진 상황인 게 현저해 보이는데 사실 이 탄원서를 전문 공개하기 이전에 일부 유출된 것을 두고도 그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 이렇게 좀 이준석 전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서 탄원서 전문을 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 거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대 쪽에서 이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낸 탄원서를 공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낸 탄원서를 본인이 먼저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탄원서에 들어있는 일부 문제가 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건드렸고 그것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전에 좀 유출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디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가 하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 탄원서 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이 국민의힘을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탄원서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재판관에게 보통 이렇게 이 사건 관계인들이 탄원서를 보내면 네.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금 이 탄원서의 또 파장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저는 뭐 변수를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법원이 지금 이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지금 가처분 지금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상고를 지금 거듭하고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그리고 또 지금 당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고심할
대목이 많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 판결문 쓰는 것조차도 표현 하나조차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금 점점 끌고 있다.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 측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인용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혼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각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시간이 좀 늘어나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인용 쪽으로 만약에 법원이 애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서두를 수밖에 없다. 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혼선 수습할 나름대로 시간 좀 더 많이 갖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조금 불리한 쪽으로 좀 형국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판단을 연기하는 게 결국 기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요? 일단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왜 제기하느냐라고 보면 이 피해가 지금 법원이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구제 불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을 또 인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가처분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인용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것처럼 그 당시에 법원도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안이 본안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때 만약에 이 검찰총장의 신분을 내려놓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가처분을 내린 것은 본인이 대표직에 있던 것을 직무대행 체제를 대표를 끌어내리는 비대위 체제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를 지금 저희는 전 대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인데 이 피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피해를 지금 당장 구제하지 않더라도 이 피해를 통해서 받는 손실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기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두 분 모두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에도 썼다시피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면 좀 추후 대응은 안 할 확률이 높은 아니면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그렇죠. 지금 네.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그러니까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런 훼손한 당이 다른 당도 아니고 여당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뭐 이 과거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가처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가처분은 그러니까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는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본안 가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기면 본인은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마이웨이를 끝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여당 내홍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지지층 또 뭐 여당 그러니까 여권 더 나가서는 아마 이 지금 윤 대통령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법안을 이제 제출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고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미진하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특검법을 발의하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당의 전체적인 뭐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 당의 당론으로까지 확정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통과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의석에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약간 지지하고 있는 무소속까지 합치면 아마 이 지금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통과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법으로 이 마지막으로 공포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특검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례를 내세워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뭐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어제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 그러니까 법인카드 뭐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가 없었고 지금 서면 조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그 의혹 중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다른 관계인들 수사는 다 끝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못해서 지금까지 그 종결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보면 수사의 형평성 자체가 생기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특검법안에 나와 있는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관저공사와 관련된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야당이 강하게 여러 가지 물었지만 이 대통령실에서 보안이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방어막으로 해서 명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김건희 리스크가 약한 고리다 생각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냥 그럼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러면 협조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이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좋다. 그럼 나는 당당하니까 내가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저 공사와 관련돼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선정했다고 명명백백하게 나름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소환 조사를 해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쟁점은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작년 8월달에 김혜경 여사가 그 세 분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세 분의 식사 비용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느냐 아니면 뭐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알고도 암묵적으로 이거를 모른 척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제 5시간의 조사는 뭐 그렇게 긴 조사 시간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6개월 이상을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13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이제 인정신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혜경 여사가 지시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배모 씨도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김혜경 여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또 A씨라는 분하고 같이 이 부분을 결제했다. 법인카드 사용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한번 좀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기소 쪽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이제 검찰에다 넘기고 이게 선거법 위반 조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9월 9일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할 것 같고요. 송치 결정을 해서 이송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를 키워내는 것이 이 야권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정치 보복성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그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일단 뭐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 해명한 논리는 일단 지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7만 8천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후보의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때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걸 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수행했던 배모 씨가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을 자신이 지시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밥값을 해준 게 지금 7만 8천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만 8천 원 갖고 지금 소환한 것처럼 이재명 원칙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여권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배모 씨가 썼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 샀던 물품들이 음식들이 다 김혜경 씨가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택으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과연 몰랐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모 씨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김 대변인 말씀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 김혜경 씨 그러니까 모르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서 그냥 갖다 준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가면 이제 이 지금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입증해낼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지금 배모 씨가 사줬다는 것도 지금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배 씨가 사비로 사서 갖다 준 줄 알고 그걸 갖다가 16건 180만 원은 사비로 계산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 사비로 그러니까 줬다는 180만 원을 어떻게 줬는지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80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어디까지로 지금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는지 저희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경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히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가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면 모를 수 있었다라는 것도 가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배모 씨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도성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맨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향후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찰 소환 시기를 조금 짚어보자면 사실 뭐 민주당 전당대회인 28일 이후에 출석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이전에 했거든요. 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뭐 경찰이 소환을 요청한 거는 2주 전이고요. 뭐 양쪽에서 날짜를 이제 정리하고 조율해가지고 이제 어제 출석을 한 것이죠. 그것도 어제 사전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재명 후보의 SNS를 통해서 출석 사실을 알고 또 속보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양쪽에서 아마 뭐 변호인들하고 경찰 쪽에서 출석 일자에 대한 조정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범죄 혐의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8월 28일 전당대회 이전에 이후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 좀 불가능했을 거라는 사실 그런 이해관계는 인정이 좀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 서면 조사라든지 다른 형태의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도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의원의 소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28일 날 전당대회에서 아마 이재명 의원이 아마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1야당의 대표거든요. 제1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또 지금 9월 1일부터는 이제 지금 정기국회가 개의하기 때문에 이재명 만약에 그러니까 당대표 또 이재명 의원이 9월 2일 이후에 만약에 소환장을 발부받았을 때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또 제1야당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이 사법 처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전혀 비협조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 여론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소환을 추진하려는 검찰이나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재명 의원이나 다 같이 조금 상당한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민주당 당무회에서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원 신설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좀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까? 그동안은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입니다. 28일 날 있는 것이 전국 대의원 대회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의사결정을 당원들이 전당원, 권리당원들이 투표하는 것을 그 최우선 상위에 놓겠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고 오늘 중앙위에 이 안건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일 거고요. 오늘 오후에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당의 중요한 당무가 있을 때, 결정 사안이 있었을 때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용들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중앙위원회나 혹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우선하는 것이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명문화된 규정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어떤 개인에 의한 사당화가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 빈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당원 투표제 또 이 투표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이 투표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오용되거나 남용될 그런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지금 지도부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것이 결국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 사당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일축해 주셨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빠른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한번 이 제도를 시행해보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대목이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재명 의원의 사당하다고 이렇게 규정 짓기에는 좀 빠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진정한 그러니까 이 뭐랍니까 이 지금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대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이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들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당이 굴러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지나친 일단 특정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당이 좌지우지되는 순간
그것이 전체적인 민심하고 거리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 무구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소위 말해 당의 확장성, 중도층 포섭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판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절차 요건을 좀 더 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분의 1 투표에 투표한 사람의 가반으로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16% 정도의 당원만 찬성을 하면 이 당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차,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찬성 요건 자체를 재적 당원 수의 가반으로 만약에 못을 박는다고 한다면 좀 더 상당히 좀 민의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당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16%의 당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히틀러와 나치 이런 격한 표현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려를 하시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 국민의당이 작년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을 때 당원 투표율이 40%대 초반입니다. 41%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37% 정도 되고 있고 평균 4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0%의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거기에 과반이다. 이렇게 하면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원래 사고 지역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마를 안 시키는 그런 당원 당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마를 결국 시켰고 그 이후에 패배라는 것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원 투표가 자칫 잘못 왜곡되면 아주 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당심이 굴절되게 왜곡되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왔던 지난 3번의 선거를 패배하고 당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지성 이걸 좀 믿어주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많은 안건들이 아마 당심과 민심을 괴리하는 떠나 있는 그런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당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좀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 관련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거센 상황이거든요. 적절했다고 보셨는지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려를 표하는데 그게 패션 화보를 촬영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뭐 예를 들면 한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청와대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를 개방하고 나서 청와대를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일단 1차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의 관리 주체가 문화재관리청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 청와대를 문화재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가의 주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어떤 이 세부적인 시행 세칙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게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판단을 해 넘기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선결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한복 논란도 있고 거기에 배우가 누워서 찍었니 저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라는 것이 지난 70여 년 동안 근현대사를 다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화적 현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개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모아놓고 그 합의 속에서 어떤 그 개방 절차
혹은 거기를 활용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문화재청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가장 크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뭐 김 대변인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아, 네. 뭐 또 다른 측면은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소위 건부로 상징됐던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건부가 일종의 또 다른 하나의 승력처럼 여겨졌던 것도 그동안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개방을 하고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력의 그걸 하나 깬다는 차원에서도 뭐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란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문화재청이 청와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뭐 나름대로 기준을 빨리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진욱 전 대변인 그리고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